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4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지금 이렇게 서점에서 싸주신 책사계가 씌워져 있는데, 이 책은 스노 가이타로가 쓴 독서와 일본인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헤이안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독서로 보는 일본의 사회상. 목차를 보시면은 헤이안 시대부터 그 다음에 최근의 전자책까지 쭉 일본의 독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여기 보면은 문고의 힘 이런 일본 문고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 문고본을 사기도 했고 또 일본이 문고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이런 문고본을 만들고 읽는 문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헤이안 시대 이쪽 이야기는 저는 일본의 역사를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읽기 어려웠는데, 점점 나아갈수록 최근에 근대로 올수록 우리 삶과 좀 관계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문고본이나 아니면 잡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니면은 뭐 전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모습 이런 것도 나와서 더 재미있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입법 예고까지 나왔는데, 공공도서관의 유료화, 공공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들의 출판사나 유료로 지불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런 비슷한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책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상품으로서의 얼굴, 하나는 공공의 문화 자산으로서 얼굴. 그래서 출판사에게 책은 상품이죠.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이 상품성을 떼어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문화 자산으로 취급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물건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두 가지 얼굴의 공존을 출판사랑 도서관이 함께 승인을 했다. 그래서 근대의 공공도서관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공공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2권도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상품성과 그 다음에 공공의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사에 보니까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책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요즘에 전자책이 많이 부각이 되고 책 대신할 OTT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여가를 보낼 일거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21세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과 비교해서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가? 오래되고 좋은 독서 습관을 지켜라, 이렇게 탄식하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독서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과감히 예전부터 이어져 온 독서 문화를 끊어내고 그 소중한 것을 한번 잃어버려 보는 게 낫다. 그래야 다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책의 매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해나갈 새로운 독서 습관을 재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의 처음에도 보면은 독서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그 매력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그것을 잃어버려 보는 편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저도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와 일본인 책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일본 역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괜찮게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요. 아무튼 시리즈의 아무튼 무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황정원이라는 저자가 쓰셨는데, 이분께서는 원래는 카이스트 쪽에서 이과를 공부하다가 전공을 틀어서
카이스트 졸업하고 전공을 틀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학 그쪽에서 오페라를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공을 바꿔서 음악을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는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종종 보긴 하는데 이 아무튼 무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 공연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이야기들이 궁금해 볼 법도 한데 여기에도 어떻게 무대 뒤에서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예술의 전당 그 오페라 하우스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기 전에서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는지 나오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그 프로덕션을 통째로 수입을 해오면서 무대도 통째로 수입을 해오는데 그 무대를 컨테이너에 담아서 배로 영국인가에서 해서 한국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원래 중국에 갔어야 될 폐유지가 가득한 컨테이너였고 한국에 와야 되는 컨테이너는 중국의 이상한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공연 날에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한 명 가수가 공연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늦게 오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할 다른 가수를 물색을 해서 막 올리는 그런 별별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무대 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참 저는 이런 엄청난 우당탕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 나가면 그만큼 무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이겠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밌어요. 가볍고도 빠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후루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허세롬이 작가의 책이에요. 허세롬이 작가는 이전에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이라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에세이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책도 허세롬이 작가가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제목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죠.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문단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되게 읽는 방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이러면 좀 좌절, 부정적인 느낌이라면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이러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후자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구분도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원래 허세롬이 작가가 그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에서는 뉴욕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35살에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와서 그 다음에 혼자 독립을 하고 혼자 개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여성이 독립을 하고 또 독립해서 살아가는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좀 많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한국에서 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그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이 정말 그 외국어 배우기에 관한 노멀한 에세이라면 이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는 약간 분노가 기본 감정으로 깔려있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그동안 살면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잊고 그 다음에 눌러왔던 여러 감정들이 막 샘솟는 것 같는데 그래도 이렇게 혼자 독립해서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래서 좀 원 가족을 떠난 뒤에 그러면서도 뭐 결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계획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한지,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스타니스와프 이그나치 비트키의 위치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폴란드 작가예요. 광인과 수녀, 쇠물닭, 폭주기관차 이 세 편의 희곡이 실려있는 워크룸 프레스에서 낸 책입니다. 역자는 정보라 씨라고 최근에 저주토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인데, 이분이 러시아 폴란드 이쪽에 문학을 전공을 하셔서 그쪽에 번역자로도 활동하셔요. 약간 유머러스한 희곡인데 그 유머가 그냥 하하 호호호 우는 이런 유머가 아니라 독을 품은 유머, 그런 유머가 들어있는 희곡이라서 제가 그런 약간 독 품은 유머가 들어있는 희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여기 나와 있는 희곡 3편을 읽은 결과 한 80%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생소한 희곡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역자의 작가 해설에 대해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이 작가의 희곡이 난해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 작가 본인이 순수한 형태, 현실과 분리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원래 작품의 창작 의도 자체가 난해하고 추상적이라서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약간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읽었는데, 사실 줄거리는 광인과 수녀는 정말 광인과 수녀 이야기입니다.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광인은 수녀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쇠물닭은 진짜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쇠물닭 검색해보니까 새가 나오는데 쇠물닭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쇠물닭이 자기를 쏴달라고 해서 막 일어나는 이야기고, 폭주기관차는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차가 폭주해서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화부, 그러니까 증기기관차니까 안에 석탄을 집어넣는 화부랑 그 다음에 차장이 기차를 폭주시켜서 사고 내려고 막 석탄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기차가 폭주하는 사고가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줄거리만 들어도 진짜 이상한데 내용도 더 이상해요. 그런데 역자의 말에서도 나오지만 이 희곡을 실제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